안녕하세요. 예, 비가 많이 와서 저기 그 요약집이라기보다는 합격 노트인데 그 9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부터 이제 문제풀이 과정인데 그 총론 파트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 세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를 합니다. 부동산 학, 그리고 부동산 개념, 토지 용어, 특성.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주제를 주로 나오는데, 특히 이제 토지의 특성은 뭐 올해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념 두 가지가 이제 쌍도마차로 보통 두 문제를 차지하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토지 용어냐,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 학이냐,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토지의 특성, 부동산 개념 나왔고 토지 용어도 나왔는데 그게 좀 변수가 있었죠. 작년에는 이제 5개 지문 토지 용어 중에 하나만 학개론에 나온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법에 나왔던 내용이 등장해가지고 그 공법상의 지목에 여러분들 공시법분 지목 28개 있죠. 그거를 아느냐를 물어봤고 용도 지역 물어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건 변수였었고 앞부분 내용은 그래서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어요. 네, 문제풀이가 총론 파트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게 그 합격 노트 있으니까 책을 보면서 한번 해볼 텐데 중요한 부분은 특히 꼭 아셔야 될 부분은 이제 줄쳐드렸고 블랙으로 처리해드렸어요. 그 부동산 학의 그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학에 대한 문제 나오면 이 정의가 꼭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게 무슨 개념이죠? 이게 복합 개념이죠. 그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수를 개척하는 종합운영 사회과학입니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주장한 거를 이제 통합해서 한번 정을 해봤는데 보통 요 말에 이제 해석이 밑에 로마자 2번에 성격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과학은 앞에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이 복합 개념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응용과학은 이제 다른 학문이 이뤄낸 성과를 부동산 학에서 차용한 거라서 응용과학인데 거기 시험 문제는 뭐로 나오고 있다고요? 순수과학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작년에도 나와 있죠. 재작년에도.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학은 원리를 밝히고 응용기술을 개척한다는 얘기할 때 원리를 밝힌다는 것은 이제 이론적인 성격이라는 뜻이고 응용기술을 개척한다는 것은 이제 실무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실무적인 표현을 경험과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규범과학을 이론적인 이제 성격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실무를 기술성이라고 그러고 이론을 과학성이다 그러는 거 아시죠? 뭐 그런 논리. 그리고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은 뭘로 내겠어요? 자연과학이다. 그래서 이 성격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하고 그 부동산학의 정의하고 성격을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와 연구 대상이 나오는데 이건 거의 잘 내질 않더라고요. 단독으로 나온 적이 한 번인가 있었는데 연구 분야는 이론과 역시 학문의 성격이 이론과 실무다 보니까 이론과 실무로 나눠지면서 실무적 분야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결정하고 지원. 결정이란 말이 나오면 어쨌든 다 실무적 분야다라고 알아두시면서 그 결정 분야를 물어본 적이 있었죠. 투자, 개발, 금융, 정책. 투개 금정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학의 밑에 연구 대상은 동그라미 2번 있죠. 보통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다 환경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활동과 현상은 연구 대상으로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로마자 4번의 부동산학의 주요 연구 방법에서는 종합하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있고 이거 말고도 많은 게 있지만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키워드가 있죠. 근데 부동산학의 정의랑 연결시켜서 종합식 접근 방법은 무슨 단어가 꼭 나와야 돼? 복합개념이란 말이 꼭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결정은 이제 이윤을 극대화, 이윤을 추가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이런 단어를 통해서 연구 방법 두 가지를 체크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념이라는 것이 이제 뭐 본문에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효율성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능률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형평성은 분배의 논리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본문에서 관계되는 게 나올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다만 밑에 이제 박스 안에 봐가지고 그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 있죠. 최우선 가치는 역시 효율성이에요. 특히 동그라미 보면 민간 부분 한 장을 볼 때는 뭐를 강조한다고요? 효율성을 강조하죠. 민간 부분은 이익을 추구하니까. 근데 이제 그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는 약자도 배려해야 되니까 형평성도 같이 추구하게 된다. 뭐 그런 표현을 이제 기억하시고, 그리고 연구 대상 중에 이제 활동 한번 쭉 읽어보시다가 오른쪽에 속성 나와요. 속성을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0회에 유일하게 이제 활동에서 단독 문제로 여기서 한번 나온 게 속성에서 물어봤으니까, 과학과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은 이론이고 기술은 실무고, 과학과 기술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전문가라 그러면서 전문성은 또 연결이 되고요. 그 사회 공공성 및 사익성 돼 있죠. 사회 공공성은 공익성이고 사익성은 말 그대로 사익인데, 거기 부분은 이제 그 윤리성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윤리성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회 공공성을 강조해서 나온 겁니다. 사익성을 강조해서 나온 거 아니라 사회 공공성을 강조해서 나온 거죠. 근데 어느 걸 더 강조한다고요? 사익성이 더 중요해요? 공익성이 더 중요해요? 사익성이 더 중요하지. 부동산 활동은 사적 주체 활동이다 보니까 사익을 더 강조하는데, 지나친 사익 추구는 사회적인 이제 분배 문제가 생기죠. 빈부격차. 그래서 이거를 견제하는 논리로서 공익성이 나오는데, 공익성은 상위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를 행동 강령으로 옮기기 위해서 윤리성이라는 걸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공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도 직업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그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고조, 소, 공이라고 그러지만은 고용윤리하고 조직윤리 2가지만 구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용윤리는 조직 내부고, 조직윤리는 조직 외부 간에 준수해야 될 윤리적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활동, 임장활동 이런 것도 다 기억하시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활동의 속성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여기까지는 뭐 기본서랑 똑같아요. 로마자 7번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7월 1일부로 바뀐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부동산 업에 대해서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개정이 되는데, 거기 부동산 업이 중분류는 임대 공급업, 서비스 이렇게 나눠지고, 소분류가 임대 공급업, 임대업하고 개발공급 구분되는데, 세분 항목 보면은 임대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죠. 개발 공급업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비기 맞아요. 근데 이제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업은 지금 뭐하고 뭐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없다는 걸 주의해 주시고, 개정된 부분이 밑에 게 개정됐어요. 소분류 항목 보면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분류 항목 그래서 3가지로 구성이 돼요. 중개 및 대리업하고, 그리고 투자 자문업이 새로 생겼어요. 자문업이 투자업이 아니라 자문업입니다. 투자하는 것은 별도 업무고, 감정평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가능성이 생겼어요.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부분은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구나. 특히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특히 중요한 게 아까 정의하고 성격 잡으시고, 밑에 접근 방법 종합식하고 의사결정 구별해 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아까 활동의 속성하고 표준산업 분류 체계 이런 부분들 위주로 정답이 체크가 됩니다.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의 다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12페이지부터 등장하는 이제 그 부동산의 개념이죠. 그 부동산 개념은 엄청나게 했는데 모의고사 보면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왜 그래요? 이상하게. 부동산 개념 내드릴 때마다 이 문제는 정답률 100%겠지. 안 그래. 참. 그 부동산 개념은 거기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 로마자 1번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표시가 잘 돼 있으니까 노트 필기한 거 그대로 돼 있습니다. 부동산 개념은 항상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이제 법률적 개념,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구분이 되죠. 2가지가 무형이고 이것이 유형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법은 다시 2개로 구성되죠. 협의하고 광의. 협의는 이제 민법이라고 그러고, 광의는 거기다 더한 거죠. 민법상 개념은 토지정착물이고, 광의는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 그리고 경제는 거기 5가지가 있죠.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생산 요소. 기술은 4가지가 있어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게 작년에 정답이었었죠. 20회 위에 이것만 알아도 부동산 개념 웬만한 건 거의 다 맞아요. 출제연이 이제 부동산 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착물에 대해서 물어보지. 자연스럽게. 정착물에 대한 논리는 이제 주제가 3가지가 있어요. 정착물은 의의가 있고 유형이 있고 이제 구분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요즘 문제 스타일은 그 구분 유형 종류에서 두 번째 주제인 유형에서 나오더라고요. 우선은 정착물은 1번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2번처럼 표현하는 경우인데 2번은 민법에 적용하고 있는 정착물을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인 것이고 우리 시험에 비슷하게 나온 게 1번이 나왔었죠. 이건 토지 정착물입니다. 민법상. 토지 정착물은 토지의 부착됨에 따라 분리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 의미가 있죠. 분리가 된 것은 위에 나온 것은 보다 동산이 되어버립니다. 이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정착물 종류가. 이 정착물의 종류는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2가지 있잖아요.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하고 독립성이 인정이 안 돼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거 있죠. 2가지로 딱 구분이 돼.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편한 거야.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취급되는 것, 그렇지 않은 것, 토지 일부로 취급되는 거. 그래서 이제 정착물의 종류는 2개다. 토지와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하고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를 뭐 독립정착물이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딱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와요. 딱 종류가 독립성 인정되는 것은 오지선다로 단독문제가 나왔으면은 최소 4가지는 있어야 되죠. 최소 4가지. 하나가 건물. 그리고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임목에 관한 법률 등기된 수목.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 그러죠.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그리고 명인방법을 갖춘 거 있죠. 명인방법을 이제 갖춘 수목.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농작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나머지는 다 뭐다? 종속정착물이다 하면 돼요. 거기 밑에 종류가 여러 개 있죠. 건축 설비, 뭐 구축물, 자연과실 등등등이 전부 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맨 밑에 이제 주의사항은 강호법 명시된 미체광물은 다만 별도의 정책상 목적으로 독립된 종속된 정착을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온 내용이 오른쪽에 이제 민법상 정착물이면 부동산이잖아요. 민법상 정착물이 아니면은 그 뭐예요? 동산이지. 구분 기준이 나오죠. 이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뭐 이제 큰 목차로 나누는 건 필요 없고 사실상 중요한 부분 시험에 나온 것만 한번 비슷하게 해봤는데 동그라미 1번은 꼭 체크하셔야 되죠. 토지에 부착이 돼 있어. 토지 건물에 부착된 거라 그래서 무조건 다 정착물로 보는 것은 이제 그 아닌데 그 포인트가 물리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봐. 물리적 제거가 가능하면은. 그렇죠. 물리적 제거 가능하다 동산이라고 하면 틀렸다 그랬죠. 물리적 제거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다 동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정착물이 될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그 다음 줄체 내용이죠.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되면은 이거 제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물건은 부동산 정착물로 본다는 뜻이죠. 그게 포인트가 돼요. 구분 기준 중에 부착된 방법, 물리적으로 제거 불가능한 건 당연히 정착물이고 물리적으로 책에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대충 써볼게요. 제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거했을 때 토지하고 건물에 부착된 걸 제거했을 때 이것이 키워드죠. 효용적인 면, 유용성 면, 기능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제거되면은 제거하면은 안 되는 정착물이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제거되면은 동산이다. 그 예를 든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든 그것은 전부 다 그 떼어낼 수가 있죠. 주택에. 떼어냈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정착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등등등등. 지붕은 뭐예요? 떼어낼 수 있죠. 지붕은. 어제 비 엄청 왔죠? 워터파크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남편분도 그래서 예를 들었었죠. 남편을 떼어냈다, 제거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아무런 문제 안 생기면 동산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거가 가능해서 무조건 동산하면 안 되고 이것이 요 말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 줄쳐드린 게 되게 중요한 지문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또 나왔던 게 그 4번이 나왔었죠. 동그라미 4번.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이게 누가 설치했느냐가 의미가 있죠. 근데 상식적이야. 임차자가 설치한 것은 뭘로 본다? 동산으로. 어차피 나중에 가져가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임대인이 설치한 것은 정착물이고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동산이다. 근데 시험 문제를 자꾸 임차인이 설치한 것을 뭘로 낸다고요? 부동산으로 해. 우리 시험도 나왔지만 올해 3번 사회날 감정평가 시험에서도 똑같은 게 나왔더라고요.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부동산이다라는 식으로. 아니에요.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는 아까 1번하고 4번만 나왔어요. 여태까지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래서 3번도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자가 아니라 매도인하고 매수자 관계가 나오죠. 매도인과 매수자 관계에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이 아니지가 불분명하다. 그럼 일단은 뭘로 간주한다? 일단은 정착물로 간주돼요. 그러니까 정착물로 간주되니까 부동산이 팔리면 같이 팔리겠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넘어간다 해야 돼? 매수자에게 넘어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는 남편이 그래서 정착물이 동산인지가 애매모하잖아요. 그럼 이삿짐센터에 물어본다 그랬죠, 남편. 그 아내분한테 저 남편 뭐예요? 그럼 모른 체 하면은 정착물로 간주돼 가지고 매수자한테 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등에 대한 논리. 그래서 1번, 4번은 이제 시험에 나왔다 그랬고, 이제 3번이 좀 혹시나 해가지고 보셔야 될 내용인데, 그러나 역시 이제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매도자, 매수자 관계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법률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4번은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중부동산이 있죠. 중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아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여기까지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에요. 근데 그 물건의 성격상 있죠. 물건의 성격상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특정한 물건을 말해요. 근데 그 특별한 관리를 우리는 뭐로 표시하냐? 공시 방법이지. 거기서 중부동산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공시 방법을 갖춰야 돼요. 공시 방법 하면 뭐 지금 입장에서 뭐 여쭤보는 것은 당연히 아시는 거니까 등기, 등록이지 그게 키워드가 돼요. 등기 등록이라는 이제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된 특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요거를 갖춘 특정한 물건. 근데 물건에 보면은 특정한 동산이 있을 것이고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체인 재단 등이 있죠. 종류를 물어보지. 그래서 특정한 동산 하면은 이제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그리고 우리 시험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등등등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시험에 내기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동산 개념 문제에서 자동차는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OX. XG. 그리고 항공기도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X가 되죠. 공장재단도 경제적 개념이다. X야.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개념이냐? 지금 이제 공시범 같은 특정한 물건으로 예를 든 것이고 포인트는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이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한다? 광해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인데 자꾸 이걸 경제적 개념으로 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 그 특징 중에 그 하나가 내용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2번 보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돼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물건별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마지막 40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이거는 나중에 평가론에도 다뤄야 될 내용이지만 한번 여쭤보면은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 무슨 방법으로 한다? 거래사례비교법, 건설기계, 원가법, 선박, 항공기, 원가법 이렇게 하죠. 그리고 공장재단은 원칙이 개별평가죠. 일괄평가할 때는 무슨 방법? 수익환원법,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징이 두 군데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부동산 개념으로 준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을 아느냐를 연결시키는 스타일로 내고 지문이 확정이 돼 있다는 거야. 출제원이 만들어낸 지문이. 그리고 나중에 감정평가 대상되니까 물건 하나하나마다 무슨 방법으로 평가하느냐가 결정이 돼 있어요. 같이 이제 그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맨 밑에 복합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그 의에 보시면은 복합부동산은 우리 역할이 요거랑 구별하는 역할을 하죠. 복합 개념 부동산은 범경기인데
복합 부동산하고 헷갈려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여지없이 틀리는 문제 중에 이거 하나더라고요. 복합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결합된 거죠. 대표적인 부동산하면 토지고 대표적인 부동산하면 건물이죠. 물론 건물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 등이 뭐한 상태에서 결합된 상태에서 이게 포인트죠. 한꺼번이라는 거죠. 부동산 활동이 대상될 때를 우리가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이 지문은 작년에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복합 부동산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밑에 특징상 나온 것은 무슨 평가? 일괄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일괄평가.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동그라미 2, 3번은 구별할 사항 중에 하나죠. 이 복합 부동산은 아까 전에 앞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경제 기술로 접근하는 무슨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구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처럼 또 복합 건물하고도 또 구별하셔야 되죠. 복합 건물과 복합 부동산은 또 다시 달라요. 복합 건물은 복합 부동산 중에서 뭐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복합 건물은 토지는 고려하지 않는 거지. 건물만 고려하는 거지. 복합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고려하는데, 복합 건물은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고려하는 건데, 다만 그 건물의 용도가 다른 게 여러 개로 섞여져 있더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개념은 올해도 당연히 나와 있을 거다라고 보시고, 내용상으로 1번에 그 복합 개념 부동산 있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정리해보면 아까 정착물의 유형이 있었어요. 2번 정착물의 유형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독립성이 있는 거랑 독립성이 없는 거, 개념 다음으로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 지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착물의 구분 기준 중에 동그라미 1번, 아니 동그라미 2번하고 4번 체크하셔야 되고, 준부동사는 방금 말씀드렸던 뭐 공시 방법하고 종류 이런 거 알아두는 게 의미가 있어요. 복합 부동산이야 뭐 의의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그 시험에 이제 한 문제가 이제 나올 텐데, 아까 부동산 학에 대한 논리는 이제 한 0.5문제라고 가정하고, 그 문제의 스타일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앞부분 총론 파트는 이제 스피드 있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어 오셨죠? 예,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당연히 어렵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작년 판보다 문제를 굉장히 많이 줄여들었어요. 작년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푸시는데 힘들다 그러셔가지고 뭐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문제를 좀 줄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것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책으로 다른 분들도 강의하시는데 그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문제 좀 너무 많아서 줄여달라 그래서 받아들였죠. 이제 앞부분 부동산 학에 대한 논리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문제 한번 풀어보면 2번 문제. 아까 전에 이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구현이 됐어요. 합격 노트가 이게 이제 기본수하고 요약집 중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 노트만 이제 머릿속에 자꾸 문질러 가지고 스며들기만 하셔도 뭐 붙으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수가 만약 부담이 되신 분들은 요 책 있죠. 그것만 가지고 계속 문지르세요. 이게 들어가요. 이렇게 신기하게. 참데 이게 믿기지 않으시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 책으로만 공부하셔도 80점 맞으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몇 문제 풀어보면 2번 같은 경우에 틀린 거, 부동산학은 1번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상을 실현하게 한 학문적 체계예요. 그렇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주된 연구 대상이 있다 그랬죠. 이것도 뭐 재작년에 나왔던 건데 활동과 현상을 일반적으로 잡아요.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면 전부 다 활동과 현상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환경을 논하는 경우도 뭐 있다는 참고하시고, 연구 분야 중 결정 분야는 이론 분야고 결정 지원 분야는 실무적 분야죠. 틀렸죠. 아까 연구 분야가 이론과 실무적 분야 나눠졌어요. 이론적 분야는 기초 분야라 그러고, 실무 분야가 결정 분야랑 지원 분야 둘 다 무슨 분야다? 실무적 분야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둘 다 실무 분야고, 부동산학의 이제 원칙으로 효율성의 원리는 우리가 최이용 이용 나왔어요. 최이용이란 말은 본문에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최고의 수익, 최고의 가치를 도모하자는 논리야. 사적 주체가 주된 관심이 있어요? 공적 주체가 주된 관심이 있어요? 사적 주체가 주된 관심이 있겠지. 그럼 최고의 수익, 최고의 가치, 그럼 최고의 수익을 도모하려면은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냐는 수익률을 측정해야 되거든요. 요걸 그 배경이 그럼 이념 중에 효율성이냐 아니면은 형평성이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이게 정답이었는데 그럼 뭘로 봐야 돼? 효율성으로 봐셔야 되지. 이걸 형평성으로 보면 안 되지. 형평성은 이윤축을 하기보다는 더불어 살자는 분배의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등등등등. 그래서 4번에는 이제 형평. 그래서 보통 집안에서도 형평성을 달성하죠. 만 삼겹살을 구워 주시고 계시다. 그러면은 한 3인분 그 3인분 하면은 제 앞섭제에는 거의 없고 분배를 하니까 애들 앞에 잔뜩 쌓아놓죠. 이게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이미 충분히 먹고 자랐잖아. 이런 식으로. 먹고 자란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 삼겹살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돈 좀 벌고 성인해서 먹으려고 했더니 이제 또 못 먹게 하네요. 이렇게. 그게 형평성이 놀리고 효율성은 그겁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장난을 친다는 걸 기억해요. 학문에서는 하나하나 용어가 전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뭘로 바꾼다고요? 형평성으로 바꿔서 실제로 낸다는 뜻이죠. 그리고 5번에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 접근 방법 중 그 이유 두 가지만 공부하시라 그랬어요. 종합식하고 의사결정. 다른 건 이제 학문적으로 논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복합 개념 하면은 종합. 그리고 이윤 추구하면은 의사결정. 이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나와야 되죠. 근데 2번이 이제 정답이 3번인데 이 문제를 모의고사를 만약에 이제 내드리잖아요. 정답률이 엄청 떨어져요. 30%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했었죠. 수요공급, 투자, 금융 이거 위주로 엄청나게 했어요. 앞부분은 거의 손이 안 가서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틀리죠, 이 문제를. 그런데 그 많이 하셨던 수요공급, 투자, 금융금 다 맞히느냐? 그것도 틀리고요. 많이 하신 건 틀리고 그리고 안 하신 거는 또 틀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뭐 다 맞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가 이번에 개정된 부분에 대한 논리이기 때문에 아마 나오면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체계상의 부동산 업을 분류한 거 틀린 거 딱 나왔죠. 거기 이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있죠. 임대업은 몇 가지로 나눠져요? 세 분류했을 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주, 비, 기. 그럼 나오고요. 2번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권. 공급업도 몇 가지로 나눠져? 세 가지. 주, 비, 기로 나눠져요. 주비니까. 그리고 이제 관리업은 몇 개로 나눠? 관리는 두 개로 나눠. 주거용과 비주거용. 이 세무서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받기 위해서 신고할 때 이 코드 번호대로 신고를 해줍니다. 만약에 코드 번호에 없는 사업이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발급을 못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4번에 이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이렇게 표현이 이제 들어왔죠. 그거 맞죠? 중개 및 대리업. 그리고 이제 5번에 투자 자문업은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새로 들어온 게 투자 자문업이라 그랬죠. 그럼 결국 틀린 건 몇 번이야? 3번이 틀렸어요. 관리업은 뭐다? 주비기. 주비기인데 기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개 및 대리업하고 투자 자문업 이렇게 이제 이거 4번하고 5번이 새로 개정돼서 들어온 거니까 잘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갑자기 부동산 학이 주제로서 후보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게 요 문제 때문에 아마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5번부터는 이제 부동산 개념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5번부터 부동산 개념 틀린 거. 1번 복합 개념은 법경기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맞죠? 복합 개념은 법경기고 그리고 이제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 위의 물건 동산이래. 이건 민법 시간에 다 다루는 거죠. 그렇죠? 그 3번의 생산요소, 자산자본, 공장재단, 소비재 등은 부동산 개념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여기 딱 이게 전형적인 이제 우리가 20회에 주로 나오는 문제 스타일인데요. 아닌 거를 살짝 집어넣죠. 그래서 특히 1번에 나오기 때문에 정신이 몽한 상태에서 풀어서 실수에 의해 틀리는 것뿐이 실제로는 다 맞아요. 그 네 가지는 맞는데 공장재단은 아까 어디 있었냐면은 그 중부동산에 있어요. 중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광해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4번에 부동산 물리적 개념, 즉 기술적 개념 말하죠. 얘는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법하고 경제가 무형이고 그리고 기술이 유형적 측면입니다. 무형하고 유형으로 구분하는 건 거의 출제되지 않는데 뭐 갑자기 뜬금없는 그 시점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번에 협의부동산과 5번에 협의부동산과 광해부동산을 합쳐서 중부동산 합쳐서 광해부동산이 그러는데 이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래요. 정확하죠? 수준은 요 정도입니다.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다 이거야. 이 정도 수준을 맞출 수 있겠어요? 이건 다 맞더라고요. 다 맞아.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제 7번 한번 볼까요?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정착물이란 이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이게 맞죠? 그 토지 정착물 중 명인 방법을 구비한 20개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 객체가 될 수도 있대요. 이거 맞죠? 여기 이제 종류를 물어본 거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모. 요건 이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3번의 토지 정착물 중 도로와 교량 및 국어 등은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니라 토지 일부로 간주된다. 그 도로, 교량, 국어는 지금 여기 없잖아요. 여기 독립성이 있는데 없으니까 아마 종속된 정착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맞고요. 4번에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는 나무, 자연식생 이렇게 나왔죠. 얘네들은 이제 농작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겠지. 특히 어떤 정착물로 간주되겠어요? 독립 정착물이야? 아니면 토지 일부로 보는 종속 정착물이야? 그러니까 토지 일부로 보는 토지 정착물이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양도시 토지와 함께 양도되는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매매되면은 종속 정착물들은 자기 의사는 무관하게 같이 이제 매매가 되더라라는 내용이죠. 등등등. 그래서 7번은 이제 4번은 맞고 5번에 주택에 부착되어 있는 변기야. 그냥 변기하면 얘는 정착물이야 동산이야? 모르지. 그냥 변기하면은 얘가 정착물인지 동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얘는 정착물이 될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앞에 항상 수식어가 나와야 돼. 주택에 부착되어 있는 변기. 얘는 물리적으로 떼어낼 수 있다 없다? 떼어낼 수가 있죠. 그 떼어냈을 때 주택으로 효용성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정착물이고 판매상에 판매 목적으로 쭉 진열되어 있는 변기 있죠. 그럼 뭘로 본다? 동산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상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다 된다 그랬죠. 남편 집어넣으라 그랬죠. 인간을 제거해도 문제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정착물 남편과 동산 남편은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상으로 이제 보신 것처럼 주택에 부착돼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정착물로 돼야 돼요. 이 종속 정착물이 되고요. 판잣집 있죠. 판잣집은 주택이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그 독립된 구조물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동산으로 보죠. 가식 중인 수목도 임시 가건물이죠. 그 임시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걸 말하죠.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임시 식재되어 있는 거. 공중전화 박스 등은 민법상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주택에 부착되어 있는 변기 말고 나머지 판잣집부터 전부 다 동산이 되는 거야.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안 해드려도 민법 교수님이 자세하게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8번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건물에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되면 그 물건은 동산으로 본대요. 아니죠. 이건 정착물로 봐야 된다고 해야 되죠. 떼어내면 안 되니까. 이번에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박 카운터 등등등은 정착물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한대요. 여긴 지금 누가 설치했다 그랬어? 그렇죠.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당연히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동산. 임차인이 설치한 거 동산. 3번에 부동산을 기술, 경제, 법률 파악하는 거 복합부동산이라 그랬죠. 아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는 논리고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은 법률적 개념이래. 정확하죠? 중부동산으로서 매매 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이 아니가 불분명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일단은 동산으로 간주돼서 매수에 넘어간다. 이건요.
틀렸지. 일단은 뭐 정착물로 간주되니까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합격 노트 보시고 요거 그대로 연결시키시면은 최소 하나는 맞는다. 지금 문제집에 있는 거 이상은 안 내요. 난이도가. 이거보다 더 다운돼서 나오든지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리해 보시면 이제 한 문제 맞으신 것이고 가볍게 두 번째 문제 또 맞춰야 돼.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땅에 대해서 한번 많이 보시던 내용을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토지 용어죠. 토지 용어에 대한 논리는 그 페이지가 이제 합격 노트의 14페이지랑 15페이지 두 페이지 걸쳐서 쭉 해드렸어요. 먼저 이제 택지, 대지, 부지, 소지를 같이 묶으셔야 되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택지가 항상 기본적인 이제 땅 내용이에요. 그 택지는 이제 무슨 땅이라 그랬죠? 택지는 이제 건축 용지죠. 그래서 건축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물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땅, 이거를 택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로 이용 중이다는 것은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어, 안 들어서 있어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은 우리가 뭐라 그런다? 결부지라 그래요. 건축물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아직 건물이 안 들어서 있죠. 안 들어있지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빈 땅을 말하죠. 돼지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택지 안에는 결부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빈 땅, 돼지 등이 있을 겁니다. 돼지. 그래서 택지는 어쨌든 건축용지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 근데 요거랑 비슷한 땅이 밑에 돼지 있죠, 돼지. 돼지는 한자를 잘 보셔야 돼요. 돼지는 한자가 이제 건축법상 요거는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거든요. 근데 유사한 말이 뭐가 있다? 돼지가 있는 거야. 돼지는 이제 건축법상 용어로 아랫변에 흑토자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면서 택지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험은 돼지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택지하고 돼지가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출제는 당연히 같은 의미로 이제 출제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 돼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대인 토지 있죠. 지목이 대인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주의해 주시고요. 그 밑에 이제 부지가 있죠. 부지 이제 1번, 2번 다 나왔는데 부지가 가장 넓은 개념이죠. 이거 택지를 포함하죠. 부지는 개념 정확하게 보셔야 돼. 일정한 용도 있죠. 특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무슨 땅? 바닥 토지.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아래 땅 무조건 다 부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지 안에 택지가 포함되는 거야. 근데 택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온 것처럼 철도가 지나가는 길 철도용 부지, 하천이 지나가는 하천 부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업용 부지, 나무가 식재된 임업용 부지. 그러니까 땅에다 다 부지만 붙이면 돼요. 어떤 정도로 제공되고 있으면은 김도끼가 서 있는 땅 김도끼 직립 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딘가 다 붙이시가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넓은 개념이 부지다. 이걸 우리 시험은 가장 넓다는 표현을 포괄적인 용어다라고 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 용어를 씁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소지가 있죠, 소지.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택지는 건축 용지잖아요. 이 건축 용지로 제공되기 전에 땅을 뭐라 그래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땅 우리가 소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스러운 그대로 땅, 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표현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맹지하고 돼지가 있어요. 그럼 그 맹지하고 돼지 할 때는 여기 맹지가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맹지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말하죠. 이게 이제 맹지야, 맹지. 근데 그 맹지는 민법상에 다루겠지만 그 돼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돼지는 저 돼지하고 한글은 똑같죠. 근데 한자가 다르죠. 그러면 요 돼지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쵸? 자루형 토지. 도로에 어느 면도 접하지 못한 땅은 맹지다 그러고, 접하긴 접하되 좁은 통로로 접한 땅. 근데 안은 넓죠? 자루형 토지라고 해서 돼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돼지는 잘 안 내요. 근데 맹지는 의외로 자주 나오더라고요. 맹지에 대한 논리는 민법 시간에 그 지역권을 공부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용어를 이제 받고 이제
아주 중요한 토지 용어가 쌍두마차가 두 개가 있어요.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구별하는 거 작년에도 이게 나왔죠. 그리고 필지하고 획지가 전설적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후보지 이행지는 공통점이 용도가 전환되어 가고 있는 지역의 토지야. 그러니까 용도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말은 전환이 끝난 거야, 전환 중이야. 그러면은 두 가지는 어차피 용도가 전환 중이라는 말은 공통적인데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냐라는 거죠. 이 분야가 나오는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 개념에서 나오고 토지 용어에서 나오고 하나는 감정평가에서 나와요. 근데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구분할 때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고 택지가 다시 세분화되죠.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지가 또 세분화되지. 전, 답, 과. 임지도 다시 세분화돼요. 신용,경. 어쨌든 신용만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후보지, 여러분 꼭 체크하시고 구분해 보면은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구별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번 지문 자체, 2번 지문 자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1번과 2번 지문 그대로 표현하면은 맞고요. 틀리게 하려면은 1번과 2번의 후보지 이행지 있죠? 그 단어를 살짝 바꾸는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1번 그대로 해놓고 그럼 후보지라 해야 돼. 이걸 이행지다 이렇게 해놔서 틀리게 나왔어서. 그러니까 그 읽어보시면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사홍안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얘네들 간에 택지, 농지, 사홍안에 전환 중에 있는 거야. 크게 변하는 거야, 작게 변하는 거야. 이거를 후보지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농지가 택지, 택지가 농지, 임지가 농지, 임지가 택지 이렇게 전환 중에 있으면은 후보지가 되고 이행지 표현할 때는 택지, 농지, 임지 그대로 표현하죠. 등 각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 사용 안에 그 표현을 아실 수 있지. 각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으면 얘네들 뭐다? 이행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과수원 지역이 상업적으로 전환 중에 있대요. 그럼 이거는 후보지야, 이행지야? 후보지가 되는 거지. 과수는 농지고, 그리고 이제 상업지는 택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으면은 이거는 후보지가 되고, 그 안에서 움직이면은 이행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요공급에서 나왔었는데 그 특징에 대한 논리입니다. 우선 대시 주의사항이 전환이 완료된 토지는 후보지 이행지를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은 동그라미 3번이 나왔었죠. 그 감정평가할 때 나오겠지만은 전환이 이제 이 땅을 평가할 때 지난주에 봤던 내용, 지난주인가? 그럼 A라는 토지가 과수원 지역에서 탕업적으로 전환 중에 있어. 이게 후보지라 그랬지. 이 땅을 평가할 때 과수원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업으로 평가하는 거야? 원칙은 뭐다? 상업으로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원칙은 뭘로 한다? 전환 후에 용도를 하라. 근데 평가로는 전환 전도 나오죠? 전환, 이게 예외야. 전환 전을 하라. 다만 이때는 성숙도가 낮은 경우라는 말을 꼭 써주게 돼 있어요. 이건 법 조문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 동그라미 1번도 나왔어요. 이제 토지가 이제 후보지 이행지는 거기에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 가능하다는 건데 경제적 공급을 나타나는 예로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경제적 공급에 해당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우리가 공시법에 나오는 지목에 관련되는 건데 아직 건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꼭 기억하실 것은 그 구분해 보면 동그라미 1, 2번이 너무 중요합니다. 1, 2번은 주로 여기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어차피 이제 특징에 나온 내용들은 본문에서 다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지 있죠, 나지. 나지 공부가 최근에 단독 문제인데 나지는 동그라미 1번 반드시 보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은 사실상 안 보셔도 되는데 일본식 개념이니까 일본 우리 법률에 규정된 나지 개념이요. 당연히 나지니까 빈 땅이죠. 빈 땅인데 건축물이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법상 제한을 받는 땅 받지 아니한 땅.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땅. 이거를 우리가 나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대시 쳐가지고 나대지하고는 또 달라요. 나대지는 나지이면서 지목이보다 대인 토지를 나돼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지가 넓은 개념이 나돼지가 넓은 개념이야. 나지가 넓은 개념이죠. 그렇죠? 어쨌든 동그라미 1번 반드시 보시고 오른쪽에 건부지를 표현할 때는 말 그대로 부지잖아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가 부지라 그랬죠. 그럼 당연히 건축물로 제공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가 건부지야. 그럼 건부지 시험에 나올 때는요, 결국 동그라미 2번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지하고 건부지가 있어요. 그럼 나지 건부지가 어느 게 더 시장 가치가 큰 거야? 나지가 큰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죠. 그 나지가 일반적으로 가치가 높다. 그래서 건부지 평가할 때는 나지 가격 상한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어려운 게 밑에 건부감가와 건부진가가 되는 겁니다. 건부지 평가할 때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데 모의고사 내드리면 알아요. 건부지를 감정평가할 때 고려되는 상황이 원칙이 건부감가고 예외가 건부진가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한번 여쭤봐야지. 건부감가, 건부진가라면 땅값을 얘기하는 거야? 건물 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쵸? 토지에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딱 토지를 평가할 때 이게 건부지니까 건물의 영향을 고려할 거 아니에요. 건물 가격에 토지 가격에 부정적 미칠 수가 있고 긍정적 미칠 수가 있겠지. 긍정적 미치는 걸로 건부진가라 그러고 부정적 미치는 건부감가라 그러죠. 당연히 어느 게 먼저다? 어느 게 원칙이다? 건부감가가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건물 때문에 이용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축할 때부터 건부감가 나타난 거 아니죠. 문제는 주변 상황이 한 20, 30년 지나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용에 제한을 받다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뭐 이론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 문제를 냈을 때 A라는 지역이 있는데 A 지역 기존보다 공법상 규제가 강화됐어. 공법상 규제가 강화됐다는 말은 뭐 건폐율 용적률이 엄격해졌고, 그리고 뭐 용도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해 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럼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이 지역에 건부지가 있고 나지가 있겠죠. 그럼 건부지 가격은 어떻게 될까? 증가가 되겠지. 규제가 강화되면은 다른 땅은 나지는 개발이 안 되지만은 건물이 들어선 땅 이미 기득권이 인정돼 가지고 가치가 높아져요. 반대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강화되면은 건부 진가라고 표기가 돼 있고, 공부상 규제가 완화되면은 오히려 어떠다? 건부 감가가 나타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 건부 감가하고 건부 진가 잘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 그 필지하고 획지가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필지는 법률적 개념이요. 그 개념 반드시 보셔야 돼. 소유권이 나오죠.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관계로서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 무슨 단위? 등록 단위. 등록 단위를 뭐로 낸 적이 있다? 면적 단위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필지는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획지는 가격 개념이죠. 가격대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가 획지라 그래요. 두 가지가 이제 구별해서 나옵니다. 획지하고 이거를 거의 요것만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 평가론에서 나오죠. 예를 들어 나온 것처럼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 획지로 구성될 수가 있죠. 근데 무슨 표가 가능하다? 구분표가 가능하고, 또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있죠. 무슨 표 가능하다? 그럼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필지가 된다는 건 그림상으로 소유자는 다른 땅이지만은 가격이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묶어서 가격 어차피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평가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런 토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지 획지하고 왼쪽에 후보지 이행지를 항상 별도로 별표를 치신 다음에 이 두 개의 토지를 이제 쌍두마차를 해가지고 나머지 토지를 정리하시는 스타일로 공부를 해주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지, 빈지, 간석지, 포락지도 같은 그 주제로 묶으셔야 되죠. 거기 이것도 한번 또 모의고사 내드렸더니 이것도 다 맞을 것 같은 느낌상. 왜냐면 대화를 나누면 다 하시는 것 같아. 근데 활자만 되면 안 되지? 앞부분 총론은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기 시험을 없애버리고 구술 시험으로 이제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육지와 바다는 요걸 가지고 구분한다 그랬죠. 그럼 해수면 만조위 때는 이제 꽉 찼다가 간조위가 되잖아요. 간조위가 되면 바닷물에 잠겼다는 것이 드러나죠. 요 땅을 우리가 뭐라고요? 요거를 간석지지. 그럼 간석지는 바다라고요? 육지라고요? 바다죠. 이거 법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간석지. 근데 아직 한 번도 낸 적은 없어, 간석지는. 근데 육지라고 해서 모두 다 등록된 땅이 아니죠. 이게 이제 최근의 문제인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 있고 등록이 안 된 땅이 있고, 항상 법률상 규정대로 공부하셔야 돼. 해수면 최대 만조위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요 사이의 토지를 뭐라 그런다? 요거를 빈지. 우리 법률상 용어는 이걸 바닷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지를 놔둔 목적 중에 하나가 뭘 방지하기 위해서? 포락지 방지. 그럼 포락지가 뭔지도 아셔야 되지. 거기 굵으로 돼 있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에 잠겨버린 토지,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 그럼 뭐라 한다? 포락지다. 소유권이 상실돼요. 상실되는 부분은 민법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뭐 해드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빈지가 바닷물에 잠겼다 그랬죠. 포락지라 그랬죠. 아니지. 여기는 아직 등록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빈지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죠. 사적 소유권은 다 국유재산이니까. 근데 이용 가치는 대길이지. 이번 달에 여기 가셔야 되죠. 가지 마셔야 돼. 7월 말 휴가할 때 오늘 요번 연도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갔다 오시면 매년 말씀드리는데도 가시는 분이 계세요. 대신에 이제 가까운 데 가셔요. 만약에 한번 준빈지 가시기 바랍니다. 준빈지. 그 에버랜드 같은 데 가시면 거기 모래사장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 준빈지에서 여기 준빈지야. 그것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빈지, 포락지, 간섭지가 같은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요걸 제하고 두 개가 다 나왔고, 최근에 이건 단독 문제로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빈지랑 비교되는 땅이 법지가 생겼죠. 법지 개념은 토지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다? 경사지게 만든 토지야. 물론 등록된 영역에 있는 토지 중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지 부분, 여기가 법지 부분인데 이거는 윗집 소유자 땅이라 그랬어요. 아랫집 소유자 땅이라 그랬어요. 윗집 소유자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 토지대장 보면 법지까지 포함해서 본인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등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지랑 비교하다 보니까 소유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죠. 근데 이용 가치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없던, 우리 시험 어떻게 되냐면은 없거나 적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반대지. 그러니까 이제 법지하고 빈지가 비슷하게 돼요. 미끄럼틀로는 괜찮죠. 여기 보통 옹벽이 쳐져 있으니까 미끄럼틀로는 꽝 부딪히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옹벽이 없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최근에는 포락지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같은 세트고, 선화지하고 공지는 다 아실 거예요.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공지는 이제 그 시험이 두 가지 지문 나왔는데, 또 동그라미 1번도 나왔고 동그라미 2번 취지도 나왔었죠. 공지는 건폐율 때문에 생기는 거죠. 건폐율 때문에 한 필지 내 건물을 짓고 나면 빈 공간 생기죠. 이걸 뭐라 그런다? 공지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뭐 일조권 문제라든지 재해 등이 발생하는 피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 용어는 아주 기초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 확실하게 맞아 주셔야 돼요. 작년에는 말씀드렸듯이 오지 산다 중에 후보지 행지를 구분하는 것만 딱 하나 나와가지고 올해도 가능성이 생겼어요. 이거 보면 올해는 한 문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앞에는 좀 스피드 있게 나가보도록 하겠어요. 그 16페이지 보면 토지의 특성 나오죠. 토지의 특성은 반드시 나오는 파트인데 또 한 문제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특성에서 주제도 하나 나오고,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면은 다른 데에서 또 나와요. 특성에 대한 논리 배경으로 깔아놓는 주제가 있어서 그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만 주무셨다 할까요? 예.